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이어서 전세건 375페이지로부터 이어서 진행을 합니다. 전세건은 용익 물권적 성격과 담보 물권적 성격을 아울러 가지는 대한민국의 고유한 어떤 제도라 했습니다. 첫 번째, 당연히 전세건은 그 목적물을 자신만이 배타적으로 사용 수익할 수 있는 권리가 있고,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 체크할게요. 전세건의 경우에는 그 목적물에 필요한 필요비를 누구의 부담으로 할 것이냐? 전세건자의 전세 목적물에 대한 유지 수선 의무. 당볼적인 지문 중에 하나입니다. 306조에 의하면은 전세건자는 그 목적물의 현상을 유지하고 그 통상의 관리에 속한 수선을 할 의무가 있다. 그러면 그 목적물에 필요한 필요비는 누구 부담이요? 전세건자 부담이다, 그죠? 따라서 목적물에 대한 유지 수선 의무가 전세건자의 부담으로 되어 있으므로 전세건자는 필요비 상한 청구권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자, 그럼 미리 여기다가 적을게요. 필요비 상한 청구권. 타인의 물건을 빌려서 사용하는 관계. 지금 우리 시험 범위에 해당하는 것은 세 가지가 시험 범위에 해당합니다. 그 중에 지상권, 그 다음에 전세권. 지상권과 전세권. 지상권은 지난 시간에 배웠고 전세권은 지금 현재 배우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채권법에서 배운 임대차, 그죠? 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때 지상권자, 전세권자, 임차인이 그 목적물의 필요비를 지출했다. 이를 회복자인 지상권의 경우는 설정자, 전세권도 소유자인 설정자다, 그죠? 그 다음 임대차의 경우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그 상한을 청구할 수가 있느냐? 자, 먼저 필요비. 필요비 상한 청구권. 자, 금방 전세건의 경우는 필요비는 전세건자 부담으로 되어 있다고 하죠. 따라서 전세건자에게는 필요비 상한 청구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지상건은 조문 없었지만 지상건은 전세건보다 그 존속 기간이 더 장기다, 그죠? 최단기가 경관 건물 등의 목적으로 한 지상건은 30년입니다. 전세건은 최장기가 10년이었다,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세건자에게도 필요비 상한 청구는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당연히 지상권자에게도 필요비 상한 청구는 인정되지 않는 걸로 해석을 합니다. 근데 임차인은 그때 확인하기 때문에 필요비 상한 청구권이 인정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런 자들이 뭐요? 그 빌려서 사용하고 있는 물건에 유익비를 지출했다. 유익비는 3명 모두 똑같이 반할 때 상한을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세건자의 경우는 유지 수선 의무가 인정이 되므로 필요비 상한 청구는 인정되지 않는다. 우리 시험에서 당볼적인 지문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 다음에 전세건의 범위로 갑니다. 304조요. 1항 타인의 토지에 있는 건물의 전세건을 설정한 때에는, 따라서 건물의 전세건을 설정했습니다. 그럼 당연히 건물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토지 이용권이 수반이 되어야 되겠죠. 따라서 전세건의 효력은 그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한 지상권 또는 임차권에도 미친다, 그죠? 기본 지문으로 우리 시험에서 지문하는 자주 되는 조문 중에 하나입니다. 2항 전항의 경우에 전세건 설정자는 전세건자의 동의 없이 지상권 또는 임차권을 소멸하게 하지 못한다. 그 다음에 305조로 갑니다. 법정지상권. 법정지상권은 어떤 줄임말이에요? 법정이라는 것은 법률 규정에 의한, 이런 말이다, 그죠? 법률 규정에 의해서 성립하는 지상권을 법정지상권. 따라서 법정지상권은 법률 규정에 의한 물권 변동의 하나이기 때문에 187조가 적용. 따라서
법정지상권의 성립에는 등기 없이도 법정지상권자는 누구에게나 지상권 취득으로 대항할 수 있다. 그런데 이 같은 법정지상권은 누가 취득을 하느냐? 현행법은 토지와 건물은 언제나 독립한 부동산이죠. 근데 건물을 소유하기 위해서는 토지 이용권이 수반이 되어야 합니다. 근데 토지는 갑소유고 건물은 A 소유이다. 근데 이가 타인의 토지에 건물을 지어서 소유하려면 토지 소유자로부터 건물 소유를 목적한 토지 이용권을 획득을 해야 되겠죠. 그 토지 이용권의 획득 방법은 우리가 앞서 배웠던 지상권을 취득해서 건물 소유를 할 수도 있고, 지금 우리가 배우고 있는 전세권을 취득해서 건물을 소유하는 방법도 있을 것이고, 그다음에 우리가 채권법에서 배우는 임차권을 취득해서 여하튼 건물 소유를 하는 경우도 가능할 겁니다. 근데 문제는 결론적으로 A가 이와 같은 토지 소유권을 확보를 하지 못했다. 그럼 결론적으로 타인의 토지에 위법하게 건물을 지어서 소유하고 있는 결과, 따라서 토지 소유자가 소유권에게서 건물의 철거를 주장하면 건물은 철거할 수밖에 없다, 그죠? 그런데 이와 같은 결론은 사회 경제적으로 엄청나게 불이익합니다. 그래서 우리 법은 당사자 간의 이와 같은 어떤 평화로운 토지 이용 관계를 설정할 시간적 여유가 없을 때 이와 같은 사회적 불이익을 방지할 목적으로 일정 요건하에 건물 소유자에게, 건물 소유자죠. 우리 민법의 범위는 이제 건물 소유자입니다. 그다음에 가담법 등의 경우는 나머지 어떤 지상물의 소유자도 포함되지만, 일단 민법상에서 건물 소유자에게 법에 의해서 지상권 취득을 인정하는 제도를 법정지상권이라 합니다. 자, 그럼 지상권을 누가 취득한다고요? 건물 소유자가 취득합니다. 자, 그럼 볼게요. 305조. 1항 대지와 건물이 동일한 소유자에게 속한 경우에 건물의 전세권을 설정한 때에는 그 대지 소유권의 특별 승계인은 전세권 설정자에 대해서 지상권을 설정한 것으로 간주된다, 그죠? 그러나 지료는 당사자의 청구에서 법원이 정한다. 다시 볼게요. 처음에는 소유자가 동일했습니다. 그때 A가 갑소유 토지 위에 갑소유 건물에서 전세권을 가지고 있다고 하죠. 문제가 없죠. 그런데 사후에 갑이 그 토지를 을에게 매도했습니다. 이 경우에 건물 소유자하고 토지 소유자가 달라졌죠. 그때 누가요? 건물 소유자가 법에서 지상권을 취득을 합니다. 건물 소유자. 그럼 이 경우 건물 소유자가 누굽니까? 전세권자입니까? 전세권 설정자인 갑이에요. 전세권 설정자인 갑이죠. 그래서 전세권 설정자가 지상권을 취득했다면 전세권자는 설정자의 지상권을 이용을 하면 된다, 그죠? 따라서 전세권자가 지상권을 취득한다, 이렇게 속입니다. 각종 시험에서. 따라서 둘째 줄요, 조문 전세권 설정자에 대하여 거기다 또 넣을게요. 다시 한번. 1항 대지와 건물이 동일 소유자에게 속한 경우에 건물의 전세권을 설정한 때에는 대지 소유권의 특별 승계에는 전세권 설정자에 대해서 거기다가 동그라미입니다. 전세권 설정자에서 지상권을 설정한 것으로 간주되는 것은 뭐예요? 전세권의 경우에 한 법정지상권이 성립하는 경우입니다. 이때 법정지상권은 토지 소유자에게 불리하기 때문에 일반 지상권과 달리 뭐예요? 우리는 유상으로 해석을 하더라고요. 그죠? 따라서 지료 지급 의무가 생깁니다. 자, 이 항은 여러분들이 보시고, 자, 그 다음에 넘깁니다. 전세권의 처분 306조요. 전세권자는 전세권을 타인에게 양도 또는 담보 제공할 수 있고 그 존속기간 내 그 목적물을 타인에게 전전세 또는 임대할 수 있다. 당연히 전세권도 물건이기 때문에 원칙 처분은 자유다, 그죠? 다만 절대적 자유가 아니라 예외적으로 전세권만큼은 당사자 간의 설정에 뭐요? 그 양도를 금할 수 있다, 그죠? 나머지 모든 물건은 절대적 양도성을 가진다 했습니다. 그래서 306조도 단골적인 지문 중에 하나입니다.
유지 수수 넘으면 법조문을 잘못 적었네요. 예, 309조입니다. 자, 그 다음에 307조를 볼게요. 전세권의 양수인은 전세권 설정자에 대해서 전세권 양도양과 동일한 권리 의무가 있다. 따라서 전세권은 물건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자유로이 처분할 수 있다. 그래서 A가 갑소유 건물의 전세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전세권을 B에게 양도한다, 그죠? 그때 양수인은 설정자에 대해서 뭐요? 장도인인 전세권자와 동일한 권리 의무를 진다, 그죠? 그 다음에 308조는 여러분들이 읽어보시고, 자, 308조 볼게요. 전세권의 목적물을 전전세 또는 임대한 경우에는 전세권자는 전전세 또는 임대치 안에 따라 면할 수 있는 불강력적 손해까지 그 책임을 면하지 못합니다. 따라서 308조도 기억할게요. 따라서 전세권의 처분은 자유지만 그 처분으로 발생한 설정자에게 생긴 손해 뭐요? 전세권자에게 그 책임을 가중하더라, 그죠? 따라서 처분은 자유로이 할 수 있대. 그로 인해서 설정자에게 손해가 생긴 경우는 뭐요? 전전세 또는 임대치 안에 따르면 면할 수 있는 불가항력적 손해까지 책임을 부담해야 됩니다. 자, 밑에 판례가 출제가 되었고 또 출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볼게요. A가 갑 소유 건물의 전세를 가지고 있다. 그때 당연히 갑이 설정자로서 건물 소유자이기 때문에 그 건물을 을에게 매도를 합니다. 그래서 을이 그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했습니다. 근데 전세권은 물건이기 때문에 누구에게나 전세권을 대항할 수 있다, 그죠? 그래서 건물 소유자가 변동이 있더라도 당연히 전세권자는 새로운 건물 소유자에게도 여전히 전세권으로 대항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와 같은 전세권 존속 중에 그 건물이 전세권의 목적물이 건물의 소유자가 변동이 되었을 때 전세가 종료를 했을 때 전세권자는 누구로부터 전세금을 받아와야 되느냐, 그죠? 당연히 우리 상식적으로 누굽니까? 기존 건물주는 빠지고 새로운 건물 소유자, 그죠? 자, 이 부분 볼게요. 판례. 전세의 목적물의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 거기다 체크를 하시고, 자, 계속 해볼게요. 전세권은 전세권자의 목적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신소유자 사이에 계속 동일 내용으로 존속하게 되고, 따라서 목적물의 신소유자가 구소유자와 전세권자 사이에 성립한 전세권의 내용에 따른 권리 의무의 직접 당사자가 되고, 전세권이 소멸한 데는 전세권자에서 전세권 설정자에 의해서 전세권 반환 의무를 부담하게 되고, 체크할게요. 구소유자는 이제는 완전히 전세관계로부터 탈락한다, 그죠? 그래서 당연히 이와 같은 전세 목적물에 양도가 있으면 새로운 그 건물의 소유자가 종전의 전세권 설정자가 똑같은 의무를, 권리 의무를 전세권자에게 부담을 할 수밖에 없고, 구소유자는 완전히 기존 전세 관계로부터 탈락을 한다, 그죠? 그래서 전세권이 소멸하면 전세권자는 새로운 소유자에게만 전세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자, 그 다음에 5번으로 갑니다. 전세금 정감 청구권, 각종 대금 정감 청구권, 형성권이더라고요, 그죠? 따라서 쭉 조문만 볼게요. 약정한 전세금이 목적 부동산에 관한 조세, 공각은 기타 부담의 정감이나 경제 사정의 변동을 해서 상당치 아니한 데는 당사자는 장래향에서 그 정감을 청구할 수 있다. 각종 대금 정감 청구, 형성권. 그러나 정액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한 기준에 따른 비율을 초과하지 못한다. 네, 형성권이다. 그런 정도로 기억하시고. 쌍가로 5번으로 갑니다. 전세권의 소멸. 311조. 각종의 소멸 청구권, 형성권이더라고요. 자, 볼게요. 1항. 전세권자가 전세권 설정 계약 또는 그 목적물의 성질에 의해서 정해진 용법으로 이를 사용치 아니한 경우는 설정자는 전세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 그래서 내가 내 아파트를 주거용으로 전세권자에게 전세로 빌려줬습니다. 근데 며칠 후에 구경 가니까 뭐요? 여자 장사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일방적으로 이를 이유로 전세권의 소멸을 청구하게 되면 형성권, 전세권은 바로 소멸한다, 그죠? 따라서 형성권이기 때문에 187조가 적용되기 때문에 말소 등기 필요 없이 전세권은 소멸합니다.
2항 전항의 경우에 설정자는 전세권자에 대해서 원상회복 또는 손해배상도 아울러 청구할 수 있다. 자, 그 다음에 314조로 갑니다. 1항 전세권의 목적물이 전부 또는 뭐요? 일부가 불가항력으로 해서 멸실한 데는 당연히 뭐요? 그 멸실된 부분의 전세권은 소멸한다고 하죠. 불가항력적으로 소멸했기 때문에 전세권자는 그에 대한 손해배상 의무도 없죠. 그죠? 근데 이 항 전항의 일부 멸실의 경우에 전세권자가 그 잔존 부분만으로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때에는 설정자에 대해서 전세권 전부의 소멸을 통과하고 전세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자, 원칙과 이해관계를 기억하시면 돼요. 전세 목적물의 전부가 당연히 불가항력적으로 멸시되면 전세권 전부가 소멸합니다. 원칙적으로 뭐요? 그 목적물의 일부만이 멸실된 경우는 그 부분에 해당하는 전세권만이 소멸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죠? 다만 예외적으로 그 경우에 전세권자가 잔존 부분만으로는 전세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는 설정자에 대해서 전부의 소멸을 통고할 수가 있고, 그러면 전세권 전부가 소멸한다 그랬죠. 그러면 전세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316조로 갑니다. 원상회복 청구, 매수 청구, 각종의 매수 청구권 형성권이죠. 1항 전세권이 존속기간의 만료로 인하여 소멸한 데는 전세권자는 그 목적물을 원상에 회복하고 그 목적물에 부속시킨 물건을 수거할 수 있다. 즉 원상회복 의무를 부담한다. 그죠? 그러나부터요. 그런데 전세권자가 아파트에 전세를 얻어서 이사를 갔습니다. 가보니까 방범창이 없어요. 그래서 자기 돈으로 방범창을 달았습니다. 그때 전세권이 소멸하면 원상회복이 원칙이다. 그죠? 근데 원상회복하게 되면은 사회 경제적으로 불리하다. 그죠? 그래서, 그러나 설정자가 그 부속물의 매수를 청구한 때는 전세권자는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거절하지 못한다. 따라서 전세권 설정자는 부속물 매수 청구를 행사할 수 있다. 그죠? 이를 위해서. 그래서 각종의 매수 청구는 형성권에 해당합니다. 근데 어떤 부속물 매수 청구권은 전세권 설정자도 행사를 할 수가 있고, 형성권입니다. 설정자의 부속물 매수 청구도 있고, 그 다음에 전세권자의 부속물 매수 청구권. 전세권자의 부속물 매수 청구권의 요건은 우리가 임대차에서 임차인의 부속물 매수 청구권의 요건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그때서 전세권자를 뭐야? 임차인으로 바꿔서 읽으면 끝납니다. 자, 2항 볼게요. 전항의 경우에 그 부속 물건이 전세권 설정자의 동의로서 부속시킨 것인 때에는 전세권자도 전세권 설정자에서 그 부속물의 매수를 청구할 수가 있다. 그 부속 물건이 설정자로부터 매수한 것인 때도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그죠? 즉 전세권자가 부속물을 매수를 청구하려면 설정자의 동의를 얻어서 부속시킨 물건 또는 뭐요? 설정자로부터 매수한 부속물에 대해서만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그죠? 근데 설정자는 그와 같은 제한이 없죠. 자, 그래서 전세권 설정자 또는 전세권자의 부속물 매수 청구는 형성권이고, 전세권자의 부속물 매수 청구의 행사 요건은 설정자의 동의를 얻어서 부속시킨 물건 또는 설정자로부터 매수한 부속물에 한해서만 전세권 만료 시 매수를 설정자에 대해서 행사를 할 수 있다. 그죠? 그 차이점 보시고. 자, 밑에 판례를 볼게요. 1번. 전세권이 기간 만료로 종료된 경우, 척할게요. 전세권은 용익물건이죠. 따라서 187조에 따라서 전세권은 말소등기 없이 당연히 소멸한다. 그죠? 따라서 전세권에서 저당권이 설정이 되었더라도 그 목적물인 전세권이 소멸하기 때문에 저당권도 당연히 전세권을 목적한 저당권도 소멸합니다. 따라서 척할게요. 이 경우 저당권자는 뭐요? 전세권의 목적물인 부동산 소유자에게 더 이상 저당권은 행사할 수 없죠. 그죠? 저당권 행사 못합니다. 다만 이 경우 그러면 저당권자의 기본 신분은 채권자니까 뭐요? 전세권자가 설정자로부터 받을 전세금 등의 어떤 채권자로서 압류 등을 한다든지, 그죠? 그런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습니다.
즉 그 목적물인 전세권 자체가 소멸했기 때문에 더 이상 전세권에 대한 저당권 행사는 있을 수 없습니다. 2번 전세권의 존속기간이 만료하면 전세권의 용익물권적 권능은 즉시 소멸하기 때문에 전세권에 대한 저당권자는 더 이상 전세권 자체에서는 저당권을 실행할 수 없다. 앞부분도 봤습니다. 그죠? 따라서 이 경우에는 370조 등 여러 가지 민소법의 규정에서 저당권의 목적물인 전세권에 가름하여 존속하러 보는 전세금 반환 채권으로 뭐요? 빼앗는 수밖에 없다. 그죠? 예,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래서 일단 그 목적물인 전세권이 소멸하면 당연히 저당권은 소멸한다. 그죠? 따라서 더 이상 저당권자는 전세권 자체는 저당권 실행을 있을 수가 없다. 그 부분을 기억하시고. 자, 그 다음에 3번요. 전세권이 만료되면은 집주인은 누구에게 전세금을 반환해요? 전세권자에게 반환해야 된다. 그죠? 따라서 다른 자에게 전세금을 반환했을 때는 자신의 의무를 면할 수 없습니다. 3번. 전세권에서 전세권 설정자가 부담하는 전세금 반환 의무는 전세금 반환 채권에 대한 제3자의 압류 등이 없는 하무요. 전세권자에 대해서 전세금을 지급을 함으로써 거기다 미주고요. 전세권자에서 전세금을 지급함으로써 거무 이행을 다할 수 있을 뿌리한 점에 비추어 볼 때 전세권의 저당권이 설정되었더라도 뭐요? 전세권이 기간 만료로 소멸되면 설정자는 전세금 반환 채권에 대한 압류 등이 없는 하무요. 누구에게만 반환을 해야 돼요? 전세권자에게만 반환 의무를 부담한다. 그죠? 자, 그 다음 4번 중요 표시하세요. 전세가 건물 일부에만 전세가 설정이 된 경우 첫 번째 우선 변제권의 범위입니다. 전세권은 용익 물권적 성격 플러스 담보 물권적 성격도 가지더라고요. 자, 그럼 일단 어디로 다시 돌아오시냐면은 374페이지 제1회 393조로 보세요. 1항 전세권자는 전세금을 지급하고 타인 소유의 부동산을 점유하여 그 부동산의 용도에 쫓아서 사용 수익하며 그 부동산 전부에 대해서 전부 동그라미게요. 전부에 대해서 후순위권자 기타 채권자보다 전세금의 우선 변제를 받을 권리가 있다. 그죠? 따라서 전세금의 우선 변제권은 뭐요? 건물 일부에만 전세권이 설정되었더라도 우선 변제권의 범위는 건물 전부의 경매 대가로부터다. 그죠? 건물 대가. 근데 경매 신청권. 경매 신청권은 어디? 전세 목적이 된 부분에만. 따라서 건물 전부가 아니라 뭐요? 건물 일부에만 전세권이 설정이 되었다면 그 일부에만 경매를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그 부분이 어떤 구분 소유권의 객체가 된다면 그 일부만을 경매로 신청할 수가 있다. 근데 그 부분이 뭐예요? 어떤 독립성이 없다면 우선 변제는 건물 전부로부터 우선 변제권이 있지만 그 부분이 독립성이 없다면 경매 신청권 없는 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기억을 부탁드릴게요. 자, 같이 볼게요. 4번 판례. 건물 일부에 대해서 전세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 체크할게요. 그때 전세권자는 303조 1항에서 그 건물 전부에서 둘째 줄 체크할게요. 전부 동그라미. 그 전부에 대해서 후순위권자 기타 채권자보다 우선 변제 받을 수가 있다. 그죠? 즉 우선 변제권의 범위는 전세 목적이 된 부분에 한하지 않고 그 건물 전부로부터입니다. 그 다음에 전세권 설정자가 전세금에 반환을 지체한 때는 그 목적물의 경매를 청구할 수 있으나 체크할게요. 이때 경매는 전세권의 목적물이 아닌 나머지 건물 부분에서 우선 변제권은 있으나 경매 청구권 없습니다. 따라서 그 전세 목적물이 된 부분이 나머지 부분과 독립성이 있다면 뭐예요? 그 부분만을 경매를 신청할 수 있으나 독립성이 없다면은 우선 변제권만 있을 뿐 경매는 신청할 수가 없게 되는 결과가 됩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이 매일 문제를 보세요. 매일 문제. 5번. 전세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타인의 토지에 있는 건물의 전세권을 설정한 때는
전세권의 효력은 뭐요? 그 건물 소유를 목적한 지상권 임차권에도 미친다. 그죠? 304조. 그 다음에 2번. 전세권자는 목적물의 현상을 유지하고 그 통상에 관한 수선을 할 의무가 있다. 그래서 유지 수선 의무는 전세권자 부담. 따라서 전세권자는 필요비 산청권이 인정되지 않더라. 309조입니다. 3번. 전세권의 존속기간은 당사자 약정한 기간이 5년을 넘는 경우는 5년으로 단축한다. 들죠? 전세권의 경우 최장기가 몇 년입니까? 10년이다. 그죠? 312조. 4번. 전세권의 존속기간을 약정하지 아니한 때는 각 당사자는 언제든지 전세권의 소멸을 상대방에서 통고할 수 있고 상대방이 통고받은 날로부터 뭐요? 6개월이 경과하면 전세권은 소멸하더라고요. 313조. 그 다음에 5번요. 전세권 설정자가 전세금의 반환을 지체한 때는 전세권자는 민사집행법에 따라 그 목적물의 경매를 신청할 수가 있다. 다만 경매 신청권의 범위는 전세의 목적이 된 부분에 한하더라고요. 따라서 건물 일부만이 전세의 목적이 된 경우는 그 목적이 된 부분에 한해서만 경매를 신청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그 부분이 다른 부분과 독립성이 있다면 그 부분만을 따로 떼어내서 경매를 신청할 수 있으나 독립성이 없다면 뭐요? 우선 변제권은 있으나 경매 신청은 없는 결과가 될 수밖에 없다 했습니다. 자, 여기까지 우리가 요객 물건에 관한 정리를 마쳤습니다. 그럼 교과서 378페이지로 옵니다. 담보물건. 자, 담보물건에서도 우리 시험에서는 두 문제 정도가 출제가 일반적으로 됩니다. 그 중에 한 문제는 저당권, 나머지는 공통적인 어떤 담보물건의 특성을 위주로 문제가 진행되든 아니면 개별 담보물건에서 문제를 뽑는다면 유치권에서 출제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자, 담보물건의 공통적인 성질로 갑니다. 일단 담보물건에는 세 가지 종류가 있는데 일단 친숙한 저당권을 위주로 일단 설명을 해볼게요. 갑이 은행으로부터 1억 원을 빌렸습니다. 근데 갑을 믿을 수 없죠. 그래서 채권을 담보할 목적으로 갑 소유의 부동산에다가 저당권을 설정을 합니다. 그래서 은행이 저당권자가 된다 그죠. 저당권은 왜 설정을 했습니까? 빌려준 돈을 안전하게 담보하기 위해서. 그래서 저당권 등 담보물건으로부터 담보되는 채권을 피담보채권이라 합니다. 피담보채권. 따라서 피담보채권이 주된 권리고 저당권은 뭐요? 어떤 주된 권리를 담보할 목적으로 설정되는 종된 권리다 그죠. 자, 그럼 통영수 볼게요. 1번 부종성. 그래서 담보물건은 현행법상 피담보채권을 담보할 목적으로. 따라서 피담보채권이 성립해야만 저당권 등 담보물건이 성립할 수 있고 피담보채권이 뭐예요? 변제 등으로 소멸하면 저당권 등 담보물건은 바로 소멸합니다. 이를 부종성이라 합니다. 자, 볼게요. 현행법상 담보물건은 담보되는 피담보채권의 존재를 전제로 한다. 따라서 피담보채권이 성립하지 않으면 담보물건도 성립할 수 없고 성립한 피담보채권이 변제 등으로 소멸하면은 저당권 등 담보물건은 자동 소멸이다 그죠. 따라서 저당권은 채권이 소멸하면 뭐요? 말소 등기 필요 없이 자동 소멸이 됩니다. 그 다음에 수반성요. 즉 을의 입장에서는 채권이 주된 권리죠. 그 채권을 타인에게 양도합니다. 그래서 주된 권리가 양도되면 종된 권리도 운명을 같이 한다 그죠. 따라서 피담보 채권이 양도 등으로 이전되면 저당권 등 담보물건도 따라서 같이 이전합니다. 이를 수반성이라 합니다. 자, 그다음 물상대의성 체크할게요. 물상대의성 우리 시험선생님이 지문화가 되었었습니다. 물상대의성. 즉 은행 입장에서는 갑이 제공한 아파트에다가 저당을 잡습니다. 그럼 담보권자인 저당권자는 그 아파트가 가지는 소유권 자체가 목적입니까? 그 아파트가 가지는 가치가 목적이요. 가치가 목적이다 그죠. 그래서 이 경우 그 저당권의 목적물이 멸실 또는 뭐요?
소용등이 되어버렸어요. 그러면 그 목적물이 멸실됐기 때문에 그 목적물 자체에 대한 담보권의 행사는 불가능하다. 그죠? 근데 이 경우 그 가치 변형물이 남아있을 때 그 가치 변형물에 취급하여 여기다가 담보권을 행사할 때 성질을 물상대위라 합니다. 물상대위. 따라서 멸실됐을 때 뭐요? 손해배상이라든지 어떤 보험금, 국가로부터 수용당해서 보상금 등이 뜬다. 그죠? 이 경우 그 가치 변형물 위에 담보권을 행사할 때 행사할 수 있는 성질을 물상대위라 그런다. 그럼 반대로 뭐요? 여전히 그 물건 위에다가 계속 담보권을 행사를 할 수 있는 경우는 물상대위는 인정되지 않죠. 그죠? 따라서 여전히 은행에 저당권이 설정이 되었더라도 여전히 그 부동산의 소유자는 누굽니까? 갑이 소유자죠. 그래서 병에게 그 건물을 매도합니다. 그래서 병이 소유권을 취득했더라도 저당권은 물거이기 때문에 누구에게나 대항할 수 있죠. 따라서 병이 소유하고 있더라도 그 목적물에 여전히 저당권을 행사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경우는 물상대위 행사할 필요 없죠. 또 갑이 그 건물을 벽에 임대했더라도 뭐요? 여전히 그 목적물 자체가 남아있기 때문에 그 목적물에 여전히 저당권을 행사할 수 있기 때문에 물상대위는 인정되지 않는다. 그죠? 그래서 물상대위는 어떤 경우? 더 이상 그 목적물에 담보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경우 어떤 겁니까? 멸실, 수용 등으로 해서 그 물건에는 담보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경우 그 가치 변형물에 담보권을 대신 행사를 한다. 그죠? 이를 물상대위라 합니다. 자, 볼게요. 담보 물건의 그 목적물이 멸실, 훼손, 공용징수 거기다가 동그라미 할게요. 멸실, 훼손, 공용징수 이런 경우에 이제는 멸실 또는 뭐요? 수용당했기 때문에 그 목적물 자체에 대한 담보권 행사는 불가능하죠. 그때 그에 가름한 가치 변형물 등이 존재할 때, 즉 보험금이라든지 보상금 등의 담보권을 행사를 할 수 있다는 이와 같은 효력을 물상대위성이라 합니다. 근데 담보물건은 우리 시험에 세 가지입니다. 유치권, 질권, 저당권이 있는데 그 중에 일단 체크할게요. 이 어떤 물상대위는 우선 변제적 효력이 있는 담보물건, 즉 질권과 저당권에만 인정이 될 뿐, 유치권은 유치적 효력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유치권에는 물상대위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거기까지요. 자, 니은 볼게요. 따라서 어떤 경우만 됩니까? 이와 같은 그 목적물 자체가 멸실 또는 수용 등으로 해서 그 목적물에는 더 이상 담보권 행사가 불가능하다. 그죠? 그때 그 가치 변형물인 보험금이라든지 어떤 보상금 등이 주어졌다. 그죠? 따라서 여하튼 보험금, 손해배상금, 여하튼 보상금 등에만 물상대위를 할 수 있고, 거기다 체크를 하시고. 자, 그 다음부터 볼게요. 그 목적물 자체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그 저당권 등 담보물건은 물건이기 때문에 그 목적물의 소유자의 변동이 있더라도 물건자는 누구에게나 물건을 대항할 수 있죠. 그래서 그 목적물이 매매 등으로 목적물의 소유자가 바뀌든 뭐요? 목적물이 타인에게 임대가 되든 담보물건은 물건이기 때문에 그 물건에 여전히 담보물건을 행사할 수 있으므로 그런 경우에는 물상대위가 인정될 필요가 없죠. 따라서 어떤 담보 목적물이 매매되거나 그죠? 또는 임대차 되었을 때 그 매각대금, 차임 등에는 물상대위를 행사를 할 수가 없다. 그죠? 자, 왜냐하면 담보 물건은 물건이기 때문에 새로 부동산의 소유자가 바뀌든 뭐요? 임대가 되든 저당권자는 여전히 그 목적물에 계속해서 담보권을 행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 마지막에 불가분성. 그래서 갑이 빌린 돈 1억 주 5천만 원을 대갚았습니다. 그래서 은행에 이렇게 요구합니다. 1억을 대갚았기 때문에 이제는 저당권을 5천만 원 한도로 감축시켜달라. 은행에서 감축시켜줘요? 네, 말도 안 되죠. 따라서 담보물건은 피담보 채권 전부에 대한 변제가 있을 때까지 그 목적물 전부에서 끝까지 그 담보권 행사할 수 있다고 이를 불가분성이라 하고 모든 담보물건의 공통적인 성질입니다. 자, 판례는 다음 회차부터 할게요. 그 다음에 담보물건의 효력. 첫 번째, 우선 변제적 효력. 왜 은행에서 갑이 제공한 부동산에다가 저당권 등 담보물건을 설정합니까? 다른 어떤 채권자보다 뭐요? 그 목적물의 어떤 경매 대가로부터 자신의 채권을 우선해서 변제받기 위해서 그죠? 이와 같은 담보물건이 가지는 효력을 우선 변제적 효력이라 합니다. 자, 볼게요.
담보물권자는 그 목적물을 한가하여 다른 채권자보다 자신의 채권을 우선해서 변제받을 수 있는 효력이 있고 이를 우선 변제적 효력이라고 체크할게요. 이와 같은 우선 변제적 효력은 질권과 저당권에만 인정이 될 뿐 유치권에 인정되지 않습니다. 유치권은 시종, 유체적 효력밖에 없습니다. 그 다음에 유체적 효력은요. 자, 유체적 효력은 일단 질권을 가지고 설명을 할게요. 질권은 물건 중에서 동산에만 인정되는데 일단 전당포를 떠올려 봅니다. 전당포가 대표적인 질권이 성립하는 경우요. 즉 내가 생활비가 동이 났습니다. 예전에 우리 카드도 없고 그죠? 그런 경우에 쉽게 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금융수단이 전당포다 그죠? 지금 우리 주에 전당포는 잘 보이지 않습니다. 태백 등에만 일부 지역에서만 전당포가 보이죠. 그 전당포를 찾아가서 공짜로 돈을 못 빌리죠. 결혼 반지라든지 결혼시계 등을 맡기고 이와 같은 담보물을 맡기고 돈을 빌립니다. 그때 질권자인 전당포업자는 채무자가 빌린 채무를 변제할 때까지는 누구에게도 그 자신이 맡아 있는 그 목적물 결혼 애물식의 인도를 거절하고 유치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채무자로 하여금 심리적으로 변제를 강제하는 이와 같은 효력을 유치적 효력이라 합니다. 볼게요. 피담보 채권의 변제가 있을 때까지 그 목적물의 인도를 누구에게나 거절하고 유치함으로써 심리적으로 채무자로 하여금 간접적으로 변제를 강제하는 이와 같은 효력을 유치적 효력이라 합니다. 체크할게요. 이와 같은 유치적 효력은 유치권과 질권에만 인정이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 시험 범위에는 세 가지 담보 물건이 있는데 비교를 도표로서 했습니다. 쭉 볼게요. 첫 번째, 성질. 유치권은 법정 담보물건이에요. 법정. 따라서 법률 규정에 의해서 성립하는 담보물건이다. 그죠? 따라서 유치권은 그 요건이 구비되면 자동적으로 성립을 합니다. 따라서 그 대상이 부동산일지라도 법에서 성립하기 때문에 따로 등기 필요 없죠. 187조가 적용됩니다. 자, 질권과 저당권은 법정도 있지만 원칙적으로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서 즉 그에 따라서 성립하는 약정 담보 물건임이 원칙입니다. 그래서 성립 요건. 유치권은 법정 담보 물건이기 때문에 법이 정한 요건만 충족하면 자동적으로 유치권이 성립합니다. 근데 질권과 저당권은 원칙적으로 당사자 합의에 따라 성립하는 약정 담보 물건이기 때문에 질권이 성립하려면 당사자 질권 설정 합의 플러스 동산에 대한 공시 방법은 인도죠. 따라서 그 목적 동산을 질권자에게 인도하는 방식으로 성립합니다. 그 다음에 저당권의 객체는 원칙 부동산이기 때문에 당사자 간의 저당권 설정 합의 플러스 저당권 설정 등기다 그죠. 그래서 186조에 따라서 등기로 성립하는 게 원칙입니다. 자, 그 다음에 목적물. 유치권은 물건죠. 동부동산 모두입니다. 그 다음에 유가증권까지 그 객체고, 질권은 물건 중에서 동산, 그 다음에 주식 등 채권도 그 객체가 됩니다. 그 다음에 저당권은 원칙 부동산을 그 객체로 합니다. 그 다음에 본질적 효력. 유치권은 유체적 효력밖에 없어요. 근데 질권은 유체적 효력 플러스 우선 변제적 효력도 있고, 저당권은 반대로 우선 변제적 효력밖에 없습니다. 그 다음에 공시방법. 유치권은 점유가 유치권의 성립 존속 요건이고, 질권은 그 목적물을 질권자에 인도하는 방식으로, 그 다음에 저당권은 등기로서 공시합니다. 그 다음에 경매권 체크할게요. 세 가지 모두 다 담보물건이기 때문에 자신의 채권을 변제받을 목적으로 그 목적물을 경매 신청할 수 있는 경매 신청권은 모두 똑같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물상대의 체크할게요. 물상대의는 우선 변제적 효력이 있는 질권과 저당권에만 인정될 뿐이다. 그죠? 유치권 인정되지 않습니다. 우선 변제적 효력 미주을게요. 그 목적물로부터 자신의 채권을 다른 일반 채권자보다 우선 변제받을 수 있는 이것도 우선 변제적 효력은 질권과 저당권에만 있다 그랬죠.
자, 그 다음에 목적물의 점유요. 유치권은 그 목적물의 점유가 유치권의 성립 존속 요건입니다. 따라서 그 목적물에 대한 점유가 소멸하면 유치권은 자동 소멸이에요. 그 다음에 질권은 점유를 해야 됩니다. 저당권은 뭐요? 그 목적 부동산을 여전히 설정자에게 점유 사용을 맡긴다. 그죠? 따라서 점유는 요건이 아닙니다. 자, 지금까지 담보물건의 공통적인 성질을 봤습니다. 자, 그러면 유치권으로 옵니다. 유치권. (320조를) 볼게요. 1항 타인의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점유한 자는, 따라서 유치권의 객체는 뭐예요? 원칙적으로 타인 소유의 물건이다. 그죠? 타인 소유의 물건입니다. 물건이기 때문에 동산, 부동산 모두가 유치권의 객체가 됩니다. 따라서 타인 소유 물건이어야 되기 때문에 유치권자가 사후에 그 목적물의 소유권을 취득하면 유치권은 뭐예요? 혼동으로 소멸한다. 그죠? 타인 소유 물건. 그 다음에 유가증권도 그 객체가 됩니다. 타인 소유의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점유한 자는 그 물건이나 유가증권부터 생긴 채권이 변제기에 있는 때는 체크할게요. 따라서 유치권이 성립하려면 그 피담보 채권이 변제기가 도래해야 된다고 하죠. 변제가 있을 때는 그 채권을 변제받을 때까지 그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누구에게도 인도를 거절하고 유치할 수 있는 법에 의해서 인정되는 이와 같은 법정 담보 물건을 유치권이라 합니다. 그래서 유치권이 성립하려면 그 목적물은 뭐예요? 유치권자가 점유해야 된다. 그죠? 유치권자의 목적물에 대한 점유가 있어야 됩니다. 점유가 유치권의 성립 요건이게 됩니다. 이때 점유에는 당연히 뭐예요? 직접 점유도 있고 간접 점유도 가능하겠죠. 내용에서 다시 깊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같은 점유는 당연히 적법해야 되겠죠. 타인 소유의 물건을 훔쳐서 비용을 지출하고 그래서 유치권을 행사하겠다. 말도 안 되죠. 따라서 그 점유는 적법해야 됩니다. 따라서 이 항 전항의 규정은 그 점유가 불법 행위로 인한 경우는 유치권 성립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자, 321조 불가분성. 모든 담보물건의 공통적인 성질이라 했죠. 따라서 질권과 저당권에도 321조를 준용을 합니다. 유치권자는 채권 전부의 변제를 받을 때까지 유치물 전부에서 끝까지 유치권을 행사를 할 수가 있다. 즉 322조 경매, 간이, 변제, 충당, 질권에도 똑같은 규정을 둡니다. 즉 세 가지 담보물건 모두 채권 변제를 위해서 그 목적물에 대한 경매를 신청할 수 있다고 그랬죠. 1항 유치권자는 채권의 변제를 받기 위해서 유치물의 경매를 신청할 수 있다. 자, 2항 체크할게요. 질권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내가 나중에 설명드리겠지만 대표적으로 유치권이 성립하는 경우 내가 시계 수리를 하는 시계 수리상입니다. 근데 고객이 시계 수리를 외상으로 맡겼다 그죠? 맞아. 시계 수리를 맡겼습니다. 그때 시계 수리비를 지불치 않고 시계만 나에게 내어달라 했을 때 나는 뭐예요? 수리비를 받을 때까지는 그 시계 인도를 거절하고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죠. 그런데 문제는 이 같은 수리비 채권을 받기 위해서 최종적으로 경매를 신청하려니까 수리비는 5만 원입니다. 근데 그 경매 비용이 20만 원이나 된다 그죠? 그래서 배보다 배꼽이 더 크죠. 이런 경우에 간이, 변제, 충당이 인정됩니다. 자, 볼게요. 2항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유치권자는 감정인의 평가에서 유치물로 직접 변제, 충당 것을 법원에 청구할 수가 있다. 다만 이 경우 유치권자는 미리 채무자기를 통지하여야 한다. 323조 체크할게요. 유치권자도 가실수취권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문은 지문화될 수 있는 지문이요. 이미 지문화도 됐습니다. 유치권자는 그 유치물로부터 생긴 가실을 수취하여 다른 채권보다 먼저 그 채권의 변제에 충당할 수 있다. 다만 그 가실이 뭐예요? 금전이 아닌 때에는 경매하여야 한다. 그때 충당 순서요. 양 먼저 가실은 채권의 이자에 충당하고 그 잉여가 있으면 원본에 충당하는 순서로. 324조도 기억을 해야 돼요. 유치권자가 점유하고 있는 물건은 누구 겁니까? 타인 소유의 물건이다 그죠? 따라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음으로써 그 목적물을 보관할 의무가 있습니다. 볼게요. 1항 유치권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서 유치물을 점유하여야 한다. 따라서 2항 자기 것이 아니기 때문에 2항 유치권자는 채무자의 성낙 없이는 유치물을 사용되어 담보 제공하지는 못한다. 그러나 보존에 필요한 사용은 할 수 있다. 그죠? 쭉 시계를 수리했는데 가만히 내버리면 다시 또 시계가 멈추겠죠. 그래서 하루에 몇 번 정도 손목에 차고 흔드는 이 같은 보존행위는 할 수가 있다. 3항 그래서 유치권자는 채무자의 성낙 없이는 유치물의 사용 등을 못하죠. 그때 3항 유치권자가 전 2항에 위반한 데는 채무자는 이를 이유로 유치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 형성권 그럼 유치권은 소멸합니다. 그래서 325조 우리가 점유권 파트에서 봤던 비용 상한 청구는 똑같은 요건 그 규정입니다. 1항 유치권자가 다시 유치물에 가서 필요비를 지출하며 소유자에서 그 전액의 상한을 청구할 수 있고 2항 유익비 상한 청구 요건 똑같습니다. 유치권자가 유치물에 관해서 유익비를 지출한 때는 그 가액의 전가 현존한 경우에 한해서 회복자인 소유자의 선택에 쫓아서 지출금액 또는 전가액의 상한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한꺼번에 많은 유익비를 상환하려니까 힘들죠. 그때 법원은 소유자의 청구에서 상당한 기간을 허용할 수 있다. 326조 체크할게요. 이미 우리 시험에 여러 번 떴고 또 뜰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은 유치권 등 담보 물건은 왜요? 피담보 채권의 담보를 위해서 그죠? 그때 이 같은 유치권자 등이 유치권을 행사를 하게 되면 그 채권의 소멸시효가 어떻게 될 것이냐는 겁니다. 그런데 이 어떤 담보권 행사는 뭐예요? 채권 행사하고는 별개다. 그죠? 그래서 326점. 유치권의 행사는 채권의 소멸시효에 진행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따라서 담보권자가 자신의 담보권을 행사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는 채권의 소멸시효가 중단이 되지 않는다. 그죠? 그대로 소멸시효가 진행이 됩니다. 따라서 채권이 소멸시효가 완성되면은 유치권 등 담보 물건은 부종성에서 자동적으로 소멸합니다. 따라서 326조 기억을 하시고 327조요. 채무자는 상당 담보를 제공하고 유치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 시계 수리비 5만 원 때문에 내가 결혼 애물 시계를 차고 다니지 못한다. 그죠? 그래서 유치권자에게 당연히 상당한 담보를 제공한다면 유치권자는 불만이 없겠죠. 따라서 상당 담보를 제공하고 유치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 조문 자체만 기억하시고. 자, 328조 기억할게요. 유치권은 목적물을 점유해서 유치함으로써 심리적으로 채무자로 하여금 간접적으로 채무 변제를 강제하는 유치적 효력밖에 없어요. 따라서 유치권은 성립할 때도 점유가 있어야 되고 존속하기 위해서 유치권은 계속 점유가 있어야 돼요. 따라서 유치권자의 점유는 유치권은 성립 요건이고 존속 요건이에요. 존속 요건. 따라서 유치권자가 점유를 상실하면 유치권은 자동 소멸입니다. 그 부분요. 따라서 유치권자가 그 목적물에 대한 점유를 상실하게 되면 유치권은 소멸하게 됩니다. 자, 총설로 갈게요. 유치권이라면은 타인 소유의 물건 등을 점유를 하고 있는 자가 그 물건 또는 유가증권으로부터 생긴 채권이 변제기에 있을 때는 공평의 원칙상 그 채권을 변제받을 때까지 그 물건 등을 누구에게나 인도를 거절하고 유치함으로써 심리적으로 채무자로 하여금 변제를 간접적으로 강제하는 법의 규정에서 자동적으로 성립한 법정 담보 물건입니다. 따라서 체크할게요. 그 목적물은 동산, 부동산 불문하죠. 따라서 그 목적물이 부동산일지라도 유치권의 성립에는 등기를 요하지 않는다. 그죠? 법률 규정에 의한 물건 성립이기 때문에. 그 다음 성질요. 유치권도 담보물건의 공통적인 성질인 피담보 채권과 운명을 같이 한다. 그죠? 따라서 피담보 채권이 성립해야만 유치권도 성립할 수 있고 피담보 채권이 변제 등으로 소멸하면 유치권도 자동 소멸, 부종성. 그다음 피담보 채권이 양도 등으로 타인에게 이전되면 유치권도 같이 이전, 수반성. 그다음 피담보 채권 전액을 변제받을 때까지 그 목적물 전부에서 끝까지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는 불가분성이 인정이 됩니다. 자, 다음부터 체크할게요.
그래서 유치권은 유치적 효력밖에 없다 그죠? 유치적 효력밖에 없습니다. 다만 최종적으로 채권을 변제받기 위해서 그 목적물을 경매 신청할 수 있는 경매권은 있지만 우선 변제권은 없기 때문에 물상대의성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다음 중 뭐요? 유치권에 인정되지 아니한 특성을 하면은 물상대의 아니면 뭐요? 우선 변제적 효력을 찾으시면 돼요. 자, 옆 페이지로 갑니다. 유치권의 성립의 요건. 첫 번째, 1번요. 대상. 자, 유가증권을 생략할게요. 타인 소유의 물건 또는 유가증권이다. 그죠? 따라서 물건이기 때문에 당연히 유치권은 동산, 부동산 모두. 따라서 동부동산을 구별할 실익이 없습니다. 타인 소유 물건에 대해 사후에 유치권자가 그 목적물의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면 유치권은 당연히 혼동으로 소멸한다. 그죠? 자, 체크할게요. 첫째 줄 마지막에. 따라서 유치권의 목적물은 타인 소유물이기만 하면은 그 소유자가 누구인지는 불문한다. 그죠? 소유자가 누구인지는 불문합니다. 소유자가 채무자든 채무자가 아니든 상관이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피담보 채권으로 갑니다. 유치권에 의해서 뭐요? 담보될 수 있는 피담보 채권. 유치권에서 담보될 수 있는 채권은 제한됩니다. 모든 채권이 아니라 그 목적물로부터 생긴 채권이 됩니다. 목적물로부터 생긴 채권만. 따라서 피담보 채권과 뭐요? 그 목적물, 담보 목적물에 이와 같은 결령 관계가 인정이 돼야 됩니다. 자, 2번에 기억 볼게요. 담보, 유치권에서 담보될 수 있는 채권은 모든 채권이 아니라 그 채권이 뭐예요? 그 유치권의 목적물로부터 생긴 채권이어야 합니다. 거기다 체크할게요. 다만 그 목적물로부터 뭐예요? 생긴 채권이기만 하면은 그 채권이 뭐예요? 언제 생겼느냐는 불문합니다. 언제 생겼느냐? 즉 유치권자가 그 목적물을 점유하고 있는 때에 생긴 채권일 필요 없어요. 먼저 채권이 발생한 이후에 사후에 그 물건을 점유하게 된 경우에도 유치권이 성립합니다. 자, 그 다만부터요. 다만 채권과 목적물의 점유와의 관련성은 필요 없어요. 따라서 뭐요? 그 목적물을 유치권자가 점유하기 전에 채권이 생겼고 뭐요? 사후에 그 목적물을 점유하게 된 경우에도 유치권은 성립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즉, 그 목적물로부터 생긴 채권이기만 하면은 유치권자가 뭐요? 그 목적물을 점유하고 있는 동안에 생긴 채권일 필요는 없다는 겁니다. 따라서 먼저 채권이 발생한 이후에 사후에 그 목적물을 점유하게 된 경우도 유치권이 성립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게 되면은 시계 수리상입니다. 외상으로 시계를 수리했어요. 그래서 외상으로 했기 때문에 수리하고 시계 소유자에게 건네주겠죠. 근데 이자가 약속대로 수리비를 계속 지불치 않습니다. 다시 중간에 또 시계가 고장났습니다. 다시 나에게 맡겼다. 그죠? 그때 그 수리비 채권은 뭐예요? 그 시계로부터 생긴 채권이 맞죠? 따라서 나중에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겁니다. 따라서 그 목적물로부터 생긴 채권이기만 하면은 그 목적물을 점유하고 있는 동안에 생긴 채권일 필요 없고 먼저 채권이 발생한 이후에 사후에 그 목적물을 점유하게 된 경우도 유치권이 성립할 수 있다. 시험 문제가 되겠죠. 따라서 유치권자가 그 목적물을 점유하고 있는 동안에 생긴 채권임을 요한다. 틀렸다. 그죠? 채권으로부터, 그 목적물로부터 생긴 채권이기만 하면 점유하기 전에 이미 발생한 채권이라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당연히 유치권을 행사하려면 그 채권이 변제기가 되어야 됩니다. 변제기가 되어야 된다. 따라서 외상으로 시계를 수리를 했다. 그죠? 외상으로. 그러면 당연히 외상으로 수리했기 때문에 그 시계에 대해서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다, 없다? 없다죠. 그죠? 그래서 채권이 변제기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유치권으로부터 생길 수 있는 채권, 피담보 채권이 될 수 있는 것들을 박스로 정리를 해뒀는데 우리가 다음 회차부터 구분해 볼게요. 이번 회차는 기본 이론반이기 때문에 최소한 여기까지만. 그래서 유치권에서 담보될 수 있는 채권은 모든 채권이 아니라 뭐요? 공평의 원칙상
유치권의 대상이 뭐예요? 그 목적물로부터 생긴 채권이어야 됩니다. 다만 목적물 자체로부터 생긴 채권이기만 하면은 유치권자가 뭐예요? 점유하고 있는 동안에 생긴 채권일 필요는 없다 그죠? 따라서 점유하기 전에 이미 채권이 발생한 이후에 사후에 그 목적물을 점유하게 된 경우도 유치권이 성립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당연히 유치권을 행사하려면 그 채권이 뭐예요? 변제기가 되어야 한다 그죠? 자, 그 다음에 넘깁니다. 유치권자의 점유입니다. 점유. 유치권자가 그 목적물을 점유하고 있습니다. 즉, 유치권의 경우 뭐예요? 유치권자의 목적물에 대한 점유. 점유가 유치권의 성립 요건인과 동시에 존속 요건이다 그렇습니다. 다만 우리가 점유에서 봤습니다. 점유는 직접 점유도 있고 뭐요? 간접 점유도 있다 그죠? 그래서 직접 점유에 한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간접 점유를 통해서 유치권을 행사를 할 수 있다. 기억. 유치권자가 그 목적물을 점유해야 됩니다. 점유에는 직접 점유뿐만 아니라 간접 점유도 포함이 됩니다. 다만 붙으면 죽을게요. 다만 간접 점유는 한계가 있습니다. 유치권은 유치적 효력밖에 없다 그죠? 유치적 효력이라면은 채무자가 그 채무를 변제할 때까지는 그 목적물을 유치함으로써 심리적으로 채무자로 하여금 변제를 간접적으로 강제하는 이와 같은 효력을 유치적 효력이라고 하죠. 그런데 간접 점유인데 유치권자가 뭐예요? 간접 점유자고 채무자가 직접 점유자가. 그러면은 채무자로 하여금 심리적으로 간접적으로 변제를 강제한다는 이와 같은 유치적 효력은 있을 수가 없죠. 그죠? 따라서 최소한 간접 점유로 유치권이 성립하려면 뭐예요? 직접 점유자가 채무자여서는 될 수가 없다. 그죠? 자, 다음부터요. 다만 유치권은 목적물을 유치함으로써 심리적으로 채무자의 변제를 간접적으로 강제하는 이와 같은 유치적 효력밖에 없기 때문에 자, 체크할게요. 셋째 줄 마지막에 그 직접 점유자가 채무자인 경우에는 거기다 체크하시고 그때는 뭐요? 유치적 효력이 있을 수 없죠. 그때는 유치권 성립은 부정이 됩니다. 그 다음에 당연히 유치권자의 점유는 적법해야 된다고 그랬죠. 따라서 불법 점유자에게 유치권은 성립을 하지 않는다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에 유치권의 경우 그 목적물에 대한 유치권자의 점유는 유치권의 성립 존속 요건. 따라서 유치권자가 그 목적물의 점유를 상실하게 되면 유치권은 소멸합니다. 그 다음 4번 체크할게요. 유치권에 관한 규정은 강행법규가 아닌 임의법규입니다. 따라서 내가 시계 수리를 하는데 고객과의 합의해서 수리비를 외상으로 했다고 하죠. 그때는 유치권 성립하지 않죠. 따라서 당사 사이에 유치권 성립에 배제 특약이 있으면 유치권은 성립하지 않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쉬었다가 유치권의 효력 이하로 계속 진행을 합니다.